역사 속에는 왕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설계하고 왕의 운명을 결정하고 심지어 왕을 제거하기까지 한 남자. 그의 이름은 한명회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변변찮은 집안 출신의 하급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조선 역사에서 왕을 2명이나 왕좌에 올렸습니다.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충성으로 이룬 것인가? 아니면 계산으로 이룬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냉혹하고 가장 논쟁적인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권력의 시작이 사실 한 번의 낙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명회는 태종 13년, 서기 1413년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한씨 가문이었지만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시절은 가난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읽는 능력이 남달랐습니다. 누가 강한지, 누가 약한지, 누구를 따라야 살아남는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아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말이 적고, 웃음이 적고, 그러나 눈은 항상 빛났다고. 그는 글을 읽었습니다. 역사를 읽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책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이 세상은 태어난 집안이 아니라 선택한 주군이 결정한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 남자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토록 준비했던 과거 시험에서 그는 연속으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명회도 그 길을 택했습니다. 수년을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그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낙방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달랐습니다. 분노를 감추었습니다. 굴욕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낙방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둘러싼 신하들의 권력 다툼이 수면 아래서 끓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그 흐름 속에서 기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야망이 넘쳤습니다. 무예가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왕의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형인 문종이 왕이 되었고 그 아들 단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수양대군을 만난 날,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주군이라는 것을. 수양대군 역시 한명회를 보자마자 달랐습니다. 과거에 떨어진 한낱 서생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읽는 눈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권력을 원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권력을 설계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짝이 만들어낼 결과는 너무나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순간 조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명회가 먼저 거사를 제안한 것은 수양대군이 아니라 한명회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마저 일찍 죽었습니다. 왕위에는 12살의 단종이 올랐습니다.
어린 왕을 둘러싸고 권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양대군은 영원히 권력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을 설득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먼저 치지 않으면 반드시 먼저 당한다고. 수양대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거사일은 계유년 10월이었습니다. 서기 1453년의 일입니다. 전날 밤 한명회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제거할 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피를 흘려야 할 자와 살려야 할 자를 분류했습니다. 그것은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밀한 설계였습니다. 냉혹하고 치밀하고 완벽한 권력 탈취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밝았습니다. 10월의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집에 무사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명회가 지휘했습니다. 누구를 먼저 치고 누구를 나중에 치는지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신이자 단종을 등에 업은 실세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고 나온 김종서. 그 순간 철퇴가 내리쳤습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한명회의 명단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씩 처리되었습니다. 황보인, 이양, 민신. 그날 밤 조선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피비린내가 한양을 뒤덮었습니다. 궁궐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한명회는 그 밤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무섭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 단종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계유정난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단종은 수양대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2살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신하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종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왕이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영모를 일으킨 사람들로부터 전하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단종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는 척을 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후자였을 것입니다. 한명회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설계한 사람은 한명회였습니다. 단종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수양대군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2살의 왕은 자신이 이미 세장 안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역사는 그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사건들이 그 대답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선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계유정난 이후 한명회는 일약 조선 최고의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공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과거에 떨어진 하급 관리가 이제 조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쥐면 더 단단히 쥐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불필요한 인물은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당시 그의 방식은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한명회의 특기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정치적 전면에 나섰습니다. 한명회는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양대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한명회는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왕좌에서 내려오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종 3년, 서기 1455년의 일입니다. 15살의 단종은 마침내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자발적이라고 기록은 말하지만 과연 자발적이었을까요?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세조입니다. 한명회가 그토록 오랫동안 설계해온 결과였습니다. 세조의 즉위식 날, 한명회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세조는 한명회에게 최고의 보상을 내렸습니다. 좌의정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대대적인 공신, 책봉을 했습니다. 한명회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조선 최고의 권문세가가 되었습니다. 왕을 만든 남자는 이제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을 만드는 데 성공한 한명회의 다음 목표는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모든 것이 조용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6명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거사는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용해 세조의 왕권을 더욱 단단히 굳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육신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성삼문은 신문장에서 세조를 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형되었습니다. 가혹하게, 공개적으로. 한명회는 그 처형 과정에서 철저히 뒤에 있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어집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단종의 운명이 마침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육신 사건은 단종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복위 운동의 구심점이 살아있는 한 왕권은 불안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16살의 나이였습니다. 조용한 산속에서 어린 왕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세조실록은 그 죽음을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역사는 그 죽음을 결코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는 그 결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아니면 주도했을까요? 역사는 그 대답을 명확히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명회는 그 결정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의 죽음 앞에서 한명회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충신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씨앗이 됩니다. 한명회의 권력욕은 정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연으로 왕실과 묶이고자 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을 왕실로 보내는 것. 그것이 그의 다음 설계였습니다. 첫째 딸은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한명회는 세자빈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경세자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명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둘째 딸을 다음 왕에게 보냈습니다. 예종과 혼인시켰습니다. 한명회는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혈연 권력을 동시에 거머쥔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왕을 만드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왕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명회의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종이 즉위한 지 불과 1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한명회의 둘째 사위가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의 장인으로서 한명회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정의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예종은 즉위한 지 1년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의 나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역사는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종이 죽자 후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때 한명회는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예종의 아들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왕자를 왕으로 추천했습니다.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한명회는 생애에 걸쳐 세조, 예종, 성종 3명의 왕을 옹립하거나 지지한 셈이 되었습니다. 왕을 만드는 것이 이 남자의 특기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조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종이 즉위하던 시기, 조정에는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남이 장군이었습니다. 남이는 무예가 뛰어났고 여진족 정벌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젊고 유능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한명회의 눈에 남이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인물이 뜨는 것,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남이를 역모로 고발했습니다. 근거는 빈약했습니다. 남이가 읊은 시 한 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이 고발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남이는 고문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26살의 나이였습니다. 한명회가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거 과정에서 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소리 없는 제거. 그것이 한명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성종은 13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한명회가 추천한 왕이었습니다. 어린 왕 뒤에는 대왕 대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제 조선 최고의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어린 왕이었지만 총명했습니다. 자라면서 점점 스스로 정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명회의 권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동시에 쇠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명회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한명회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의 압구정동, 그 이름이 바로 한명회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명회는 한강변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압구정이었습니다. 갈매기도 머물러 가는 아름다운 정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정자의 화려함은 당시 조선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왕도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하의 집이 왕의 궁궐보다 화려하다는 것. 그것은 조선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정자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명회는 임금을 위한 화려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도착하기 전 왕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상중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명회는 잔치 준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자만심이 결국 그를 탄핵으로 몰아갔습니다. 유례없는 사치와 불경스러운 행동, 조정에서 그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50년 가까이 권력을 지켜온 남자가 스스로 그 권력의 균열을 만든 것입니다. 성종은 어린 왕이었지만 영리했습니다. 한명회의 힘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압구정 사건을 계기로 성종은 한명회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그의 권위를 깎아나갔습니다. 한명회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예리함은 남아 있었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신하들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종 18년, 한명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71살의 나이였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생전의 공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서 죽음은 종종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한명회가 죽은 뒤 성종은 그의 공적을 인정했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세운 공신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연산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 윤씨였습니다. 성종에 의해 사약을 받고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패비 윤씨의 사사 과정에 한명회가 동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목숨으로 갚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갚게 했습니다. 한명회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심판은 무덤까지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연산군 10년, 서기 1504년의 일이었습니다.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패비 윤씨와 관련된 신하들을 모조리 처벌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처형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무덤을 파냈습니다. 한명회의 무덤도 파헤쳐졌습니다. 시신을 꺼내 목을 베었습니다. 그것을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한명회가 죽은 지 1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권력을 쥐었던 남자의 최후였습니다. 살아서는 조선을 움직였지만 죽어서는 무덤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권력의 허망함인가? 아니면 당연한 심판인가? 보는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명회라는 인물이 지닌 무게입니다. 한명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판단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조선의 기틀을 세운 공신이었다고, 세조의 치세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어린 왕을 죽음으로 내몬 냉혹한 권력자였다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역사를 피로 물들인 인물이었다고.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명회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는 충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행동은 냉혹한 정치가였습니다. 조선을 위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조선을 구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을 이용한 야만가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이야기였습니다.